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이며 남편과 함께 이제는 어느덧 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일들을 겪으며 결정을 내려온 이는 이훈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결국 기쁨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희 부부가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의 결정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런 결정을 내린 후에도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 홍제동에서 출생하여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냈고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던 출판 관련 중견기업에 취직하여 나름 성실한 삶을 보냈습니다. 정신없이 20대를 보내고 난 후 주변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하나 둘씩 시집을 가기 시작했고 자유롭거나 타인의 조언에 따라 저는 어느새 결혼식 프로 캐스팅 네임이라 불리우며 마지막으로 남은 미혼녀라는 레이블마저 부여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경 여느 때가 아닌 날처럼 고등학교 시절부터 절친했던 친구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여름 날씨에 절정임을 외치듯 뜨거운 공기 속에서 가득 찬 지하철역, 조금 넓은 가방 뒤에 불편함을 느끼게 했던 하이힐을 신고 삐걱삐걱 정신없이 공항철도를 타고 잠실역 근처 웨딩홀로 달려갔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제 삶을 가장 크게 흔들어 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친구를 축하해 주려는 제 선의를 두고 하늘도 감동하셨는지 예식을 마치고 따라갔던 뒤풀이 장소에서 그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갑 커플의 결혼을 시킨 것이 그랬는지 하객으로 참석한 이들은 또래가 많을 수밖에 없었고 혼자 가득한 솔로 친구들끼리 자연스럽게 뒷부리를 약하게 사귀며 모임을 갖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던 날이었습니다. 뒤풀이 장소는 살짝 푸른 빛이 도는 신천역 근처 어떤 널찍한 호프집이었습니다. 테이블마다 기름 내 좋은 치킨을 주문했고요. 끝없이 채워지는 얼음장 오프가 그날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를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더위를 식혀주는 얼음 맥주 한 잔에 기분이 좋아졌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었던 나도 그날만큼은 처음 본 사람들과도 즐겁게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먼저 관심을 보여준 건 남편이었어요. 다양한 날씨에도 쉽지 않아 물주 한 잔이 최고조였습니다. 나이는 동갑이라고 소개하던 초반에 수줍게 말했던 그이는 갑자기 내 옆으로 와서 맥주가 시원하다며 인사를 했고 나는 좋아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 네. 오늘 분위기도 좋고 함께 있는 친구도 결혼하고 있어서 뭔가 기쁘기도 하면서 묘하게 섭섭하기도 했어요. 얘기를 하고 그리움을 터뜨리며 함께하는 일, 사는 곳, 취미, 관심사 등을 공유할 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이와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시간이 어느새 흘러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는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자 특별한 이벤트였습니다.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그분과 어색함 없이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게 큰 축복을 전했습니다. 이런 뜻밖의 인연이 결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게도 큰 축복이 찾아올 것 같은 상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대화 중에 생겨난 웃음도 자연스러웠고 서로의 말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다른 테이블에 앉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야, 놓기 시간 다 되지 않았어. 저 참 매력적인 사람 같아요. 결국 우리 둘은 서로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어서 소중한 인연이 결혼으로 이끌어졌습니다. 익산으로 가는 기차가 많아서 신경 쓰는 얘기 중이니까 입상에서 살고 있던 그는 결혼식 때문에 서울에 올라왔던 것이었고 익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기차 시간이 다 되었다는 친구들의 알림에도 신경을 끊고 자리를 지켜주며 고마움을 느꼈고 제 마음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채석장에서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보였고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뭐를 하는 일이 위험하지 않느냐고 물어봐도 수수방곱게 미소를 지으며 일이 즐겁다고 말했던 그는 살아서도 그을린 피부와 두세 겹으로 접힌 눈웃음까지 아름다웠습니다. 물쪽으로도 제가 꿈꾸던 이상형에 근접한 분이에요. 뒤풀이 이후로 주변 친구들에게 전해준 이야기를 만들어 보아도 얼마나 건실한 사람인지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는지 쉽게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을 서로 밀어주는 분위기까지 만들어지면서 어느새 좋은 감정을 품고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여름이 책 하나를 다 읽기도 전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저희는 매주 주말마다 만나기로 했어요. 우리는 커플돌처럼 텔레비전에 나온 맛집들을 찾아다니면서 1시간 이상 보았던 골목길 입바깥 서비스 손이 해도 쏟아지던 재미없는 영화도 꺼이꺼이 웃으면서 손을 꼭 잡고 같이 관람했던 날이 있었어요. 또한 분 내려가는 첫날부터 익산역 광장에서 반가움을 나누며 앉아있던 순간까지 계속해서 행복했어요. 지금도 그 순간들이 참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두 사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누가 먼저 결혼을 결심했는지 따질 필요도 없이 말해야 했어요. 서로를 기다리며 결혼을 미루게 될지도 모를 정도로 어떤 결점도 없었고 누군가의 반대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항상 힘들어하는 시댁 식구들이 우리 가족이 되어주면서 전혀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어요. 만날 때마다 친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그 사람이 밝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자란 건지 모르겠어요. 시댁 식구들을 보면 한 번에 어떤 가정인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편의 책임감과 현장력도 더욱 높아졌어요. 그의 직급이 오르면서 저희는 아예 전북으로 신혼집을 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하던 출판 일도 정리해야 했고 이참에 내려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보자며 신앙생활을 타지하여 시작하기로 했어요. 쭉 전북에서 나고 자랐던 그와 달리 낯선 환경, 낯선 땅에 아는 사람이라곤 남편밖에 없던 저는 처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 친구들, 지인들이 저를 도와줬고 주말에는 가끔 모임도 가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다 보니 어느새 적응하고 생활을 즐기는 저를 발견했어요. 물론 가장 큰 공은 저에게 끝없는 관심과 사랑을 주던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하던 일도 내려놓고 내려가 준 게 너무나 큰 결심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당신이 외롭지 않게 내가 부로 더 잘할게. 이 동네에 사는 친구들도 전부 좋은 녀석들이야. 같이 어울리며 여행도 가고, 아 맞다. 당신이 좋아하는 갈색부들도 한 마리 알아볼까? 5일 동안의 의미를 살펴봤을 때 살뜰하게 제 자전거 생활을 살펴봤고 걱정해주던 그분이었어요. 그렇게 부족함 없이 지내던 결혼 생활이 1년 정도 되던 어느 날 제가 평생 겪어야 할 시련 중 가장 큰 시련이 마치 당한 듯이 한 번에 찾아왔어요. 남편이 일하던 채석장 조합장 있게 걸려온 전화를 받았어요. 이성을 잃은 채로 전북대병원 응급실을 다니던 그날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누가 봐도 큰 사고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제대로 걸어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남편의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발만 구르던 중에 조합장님이 입을 떼어 말씀하셨습니다. 자석에 다리가 끼인 사고입니다. 매우 끔찍한 사고였고 재수 씨도 깊은 심란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서 길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많은 사고를 목격했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1년 남짓한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당신이 있는 곳으로 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고 현장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던지라 생각보다 더 위험한 환경에서 일해왔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일단 남편의 몸이 문제 하나도 무시무시한 장비를 차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사고가 상상만으로도 끔찍할 것이며 참을 수 없는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나마 목숨을 건진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행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들었죠. 한 달가량 이러한 상태로 여러 차례 수술과 치료를 받았고 심한 염증과 골절로 시작된 부위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경과를 보이자 급기야 두 다리를 모두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얘기하기 좋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그날, 밤새 사람 역시 펑펑 울며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남편의 사고는 두 다리를 절단해버려 우리 가족을 갑자기 슬픔에 휩싸고 달콤한 신혼생활도 잠시 비켜가고 말았습니다. 부부는 그 후 병실에서 남편을 돌봐가며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며 보내야 했습니다. 이게 우선 행복한 일이었죠. 어떻게 내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분노와 슬픔을 떨쳐내고 함께 나아가야 하고 힘은 서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평창으로 스키장을 가기로 했다는데 같이 가서 즐기고 싶어요. 내 남편은 힘들어서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내 감정도 견딜 수 없어졌습니다. 그 순간 아이를 품는 것이 스키장이나 패널 필요 없이 월계에서 같이 얼마나 따뜻한 온습도를 지닌지
그리고 사람의 멘토리 필요한 시간은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고 안아주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힘이 돼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대 타고 있었던 미래가 절망의 무미건조함에 빠진 채로 우리의 발판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알기 어려울 때 두 다리를 잘라내어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양다리를 버리지 않았고 태어나기 전에 제 월기를 착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챙기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방에 살던 저는 근교에 위치한 재활병원을 방문하는 게 꽤 번거로운 일이었어요. 집에서 병원까지 왕복으로 1시간이 좀 넘게 걸렸죠. 그렇지만 꾸준히 의학 상담과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 그곳을 가야 했습니다. 더구나 처음 접해보는 휠체어 사용법을 습득하는데도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신도 휠체어를 밀고 당기는 연습을 하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죠. 이렇게 남편의 아픔과 절망을 함께 견뎌내면서 힘들었지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생계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고 다행히 서울에서 일하던 출판 의사 친구를 통해 학습지 영어 파트 1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으로서 이런 기회를 얻은 건 쉬운 게 아니었지만 함께 노력하며 이뤄낼 수 있었어요. 아니라며 자신을 다 돋아였고 시간이 흐를수록 일에 대한 자신감도 불어갔습니다. 물론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친정은 저에게 이혼을 고민해보라는 듯한 얘기도 종종 하셨지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딸 자식 하나 있는 것이지 깐다고 내려보냈더니 남편이 양다리를 절단하고 당장 생계 위협 때문에 해보지도 않았던 일을 하며 살아내고 있는 상황이 탐탁지 않으셨습니다. 생각됩니다. 저는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며 씩씩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과 한 약속도 있고 저도 책임감 있는 아내가 되고 싶다는 말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고통과 아픔은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월요일에만 퇴원하지 않으면 완전히 집에만 있게 된 남편이 제게 대해 많은 문제로 여기며 11일 동안 의심을 품는 것입니다. 퇴원 직후에는 분명히 그런 적이 없었는데 평온한 날에 늦게 집에 오면 언제나 철을 퉁명스럽게 되고 몸이 불편해 집에만 있는 남편이 받는 스트레스를 고려해 참고 견뎌보았지만 그 강도는 서서히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항상 고마운 사람으로 옆에만 있다면 해주신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는 짜증을 냈고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제 일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학습지 회사에서 영어 파트를 맡고 있었습니다. 외군도 잦은 것은 어쩔 수 없었고 관련 업무로서는 처음이라 보니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결혼이라는 것을 이루고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 얼마나 금전적인 부담이 큰지는 미혼일 때는 몰랐습니다. 보험금은 치료와 입원비, 재활비용 등으로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거의 소진되었고 그나마 저희 명의로 되어 있던 지파를 남긴 책으로 친정이나 시댁 사정을 고려하면 선을 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당시에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제일이었고 아침에 잠을 줄이고 남편을 위해서 깨어있던 물건들을 준비하며 김가루를 대충 버무려 반찬통에 담아둔 주먹밥을 업무 중간중간 꺼내 먹었던 게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하루 남편이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퇴근이 늦어? 학습지 회사 다니는 사람이 화장을 그렇게 떡칠을 해요? 요즘 거리차들도 많아지고 영어 무라는 게 이렇게 발로 뛰는 일이 많은지 몰랐어요? 주말 주는 것도요? 솔직히 저도 일하느라 스트레스가 쌓이고 지쳤지만 똑같이 말로 받아치는 남편에게 더 그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까 속으로 삭히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내가 맨날 집에만 있다고 부러워하는 거야? 다리를 뻗는 남편 만나게 후회스럽냐? 돈 좀 벌어오겠다고 내가 아무 말 안 했는데 이제 내가 뭐. 습지 요즘 아침마다 분 쉬고 나가는 니의 표정이 매우 기분 좋아 보였어. 남편의 성원으로 시작되는 출근길은 정말 힘들었어요. 20대 때에도 성격이 내성적이라 사회생활 시절부터 상사로부터 듣는 한마디에도 두통과 빈혈이 하루 종일 계속되었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였어요.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것도 일하러 가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런 말을 하지? 이 알폭언을 듣고는 마치 작정하고 골목길을 막아 괴롭히는 불량배처럼 매일매일 저를 절벽으로 몰아쉬었어.
다행히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위로해주던 남편의 친구들이 있어서요. 가끔씩 집에 방문해주시는 분이 있었고, 함께 식사하는 동안 냉랭한 분위기를 해소해주기도 했습니다. 신혼부터 잘 지내온 관계라 저도 그분과 함께 할 때 남편도 편안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편의 친구들도 제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새로운 학습지나 거래처를 연결시켜주기도 했고, 이를 통해 제 성과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남편이 이렇게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저보다 그가 더 힘들 것이라 생각되지만 다행히 도와주는 분들이 많아 조금만 더 힘내보자고 자신을 격려해줍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도 얼마 후에 제 남편의 의심이 최고조로 치솟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생일이었죠. 원래도 생일을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는 성격을 가졌던 나는 그날도 아무 이별 없이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조기 퇴근을 하게 되었고, 함께 저녁을 먹자는 생각에 스케줄을 맞춰보려 했지만 남편이 오후 5시까지 예약된 추적 정밀 검사가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생겼습니다. 생일을 기념하며 나 혼자의 10시간 정도의 시간도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의 가까운 친구가 연락을 했습니다. 종종 식사나 술 한 잔을 함께 했던 사이라 어색함 없이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노총각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카센터를 운영하는 제 친구는 차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때면 누구보다 먼저 잘 도와주는 친구였어요. 나이도 같아서 친구같이 지냈던 것도 당연하고요. 재능 있는 친구는 저녁 시간이라고 해도 같이 식사하자며 연락해왔습니다. 언제 섭할 거? 내가 서식할 것 있나? 먹을 거 나오면 나도 시간 있어? 어머, 내 생일을 기억해준 거야. 너무 감사하다. 하지만 오늘 남편의 검사가 길게 걸리는 날이라 5시나 6시쯤 우리 집에 오면 어떨까? 사실 저녁을 같이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남편 친구는 기꺼이 제안을 수락해 주었습니다. 저도 전혀 꺼리지 않았고 남편이 겨울에 있는 동안 간단히 쇼핑을 하고 기가 쌓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검사를 받고 있는 남편을 픽업하여 고병원으로 향했고 차 안에서 남편은 끊임없이 아무 말도 없이 모래화된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자기 친구에게 이미 연락을 받아서 집에 초대받았다는 것이었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섭섭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언제나 그가 선을 넘는 지점과 화를 내는 지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미묘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한테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오늘 내 생일이라는 때문에 우리 셋이 모여 앉게 하자는 걸 거절할 수 없었어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일 선물을 줄 알지 못해 안 했다. 그의 말이 씁쓸해서 다시 콧등이 답답해졌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한 느낌에 차 창문을 조금 열고 크게 숨을 쉬었던 기억이 있었다. 결국 3세 저녁 식사는 평온하게 마무리되었고 특별한 사건도 없이 분위기는 조용했다. 그러나 남편의 친구가 떠난 직후 갑자기 나를 향해 공격하며 말을 걸었고 내 친구인 올드가 웃음을 터뜨렸다. 어쨌든 오랜만에 남자가 이래서 그런가 함옷이 흔들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몰라 아차마 소리쳤다. 그 한마디에 울음이 폭발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나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건지요. 그 일이 생긴 일이라서 그런지 더 서러워하고 분해서 폭언을 뱉는 남편에게 저도 큰 소리를 치고 싶었어요. 당신이 요즘 들어 작정하고 나한테 하는 말들이 얼마나 나에게 상처인지 알아요. 당신이 힘든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하지만 나도 그만큼 같이 힘들고 지친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버티고 자고 약속했잖아요. 아, 둘째, 나한테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요? 잠자리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흥분이 조금 가라앉은 것 같더니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약 30분 정도 제가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분위기가 잦아지는 즈음에 혼자 휠체어에서 내려앉는 것도 했습니다. 불편할 텐데 잘 먹고 있지 않나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방문하러 오시면 방 한쪽 구석에서 웅크리고 잠든 남편을 볼 수 있었지요. 한두 번 있었으면 그건 지나갈 문제였지만 매번 그런 사건들이 계속되어 상처가 깊어졌어요. 입에 담기 어려운 말과 정서적인 고통,
자신의 힘듦으로 죽고 싶다고 소리치는 게 절망스러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가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큰 사건이 따로 있었죠. 이렇게 말하면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져 거리마다 캐롤이 울려 퍼졌고 남들 반만큼이라도 따뜻한 연말을 보내고 싶다는 소망을 안고 두며 또한 해가 지나가는 아쉬운 겨울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가 처음 만났던 그때 결혼식장 뒤풀이에 함께했던 친구들이 연말 맞아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아온다는 것에 크게 반감할 순 없었어요. 일단 제 남편이 양다리를 잃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저와 남편 모두 상실감을 느끼며 힘든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 무리 중에 사실 정화성 관계가 있었던 남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편과 본격적인 연애를 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죠. 서울에 살던 그와는 남편과 만남을 시작하면서 아예 연락을 끊고 지내고 그와 잠깐의 섬을 탔던 시절의 이야기는 짧게 남편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면서 요즘 제게 말 쏟아내는 남편의 상황을 떠올리면 그들이 다녀간 뒤 얼마나 저를 의심하고 공격할지 예상은 할 수 없었지만 비디오였습니다. 물론 이런 염려는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성심으로 우리 부부를 걱정하고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다는 선행은 무시할 수 없었고 난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방문한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는 꽤 순탄했습니다. 걱정한 남편의 말과 행동은 다행히 고요했습니다. 벌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제 과거 썸남을 포함한 친구들과 웃으면서 대화하며 고마움을 표현하는 남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제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어서 마치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리며 잠깐이나마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 같습니다. 썸을 탔던 그 친구와는 깊은 관계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확실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우리 남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후회도 없었고요. 어쨌든 값진 가치의 대화들로 서로 꽃을 피웠던 적이 있어 친구들을 보내고 난 후에요. 몸의 긴장이 풀리고 피곤함도 몰려왔습니다. 그때였어요. 남편은 왜 그리 화가 났는지 괴성을 지르며 손에 잡히는 대로 집안의 집기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하며 두통과 함께 숨가 빠져왔고 너무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기 어려워 남편을 말릴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후보란 제 설탕에게 몸도 불편한 사람이 또 그래서 뭐가 불편한지 알 수 없다고 말한 것. 그냥 너 남편을 장애인이라고 부르지 그래. 너같이 위선에 따른 여자들은 남편을 위하는 척 장애인을 잘 보는 척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알아. 저는 또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와 눈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도 어찌 그런 심한 말들을 내뱉던지 뮤부이신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울어서 그렇게 서럽고 억울한 이혼의 이유남이 되자 너는 내가 언제 너에게 밥을 사주냐고 했나. 너 같은 여자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집구석에 처박혀서 밥이라도 살겠는데 나는 뭐 맘이 편할 줄 아냐?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았던 건나 일단 집에서 빠져나왔어. 그냥 남편이 있는 집이 아닌 어딘가로 멀리 떠나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고 소리치며 소하는 폭언을 듣고 있자니 적당한 위협도 느꼈거든요. 운전할 마음조차 없어서 그냥 보이는 길로 계속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 인생이 대체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부고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 결국 결혼을 통해 가족을 얻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제 축복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 날을 되새겨볼 때마다 괴롭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슬펐습니다. 사실 친지들에게 알리고 싶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제 책임감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변함이 없었고, 어쩌면 그래서 입을 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괜히 서울 대신 부모님께 말씀드린 것은 짊어져 온 짐을 더욱 무겁게 느끼게 했을 것 같아요. 이후 셋째 날이 지났는데 여느 때와 같이 업무를 처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는요. 저녁 9시가 꼬박 넘어갔습니다. 축 처진 몸을 가누며 도어락을 열었고 칩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이상하리만큼 고유한 지분 위기와 함께 피곤함이 잠깐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직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움직임이 불편한 남편의 유일한 낙인으로 TV 소리도 안 들렸고 방 안을 비추는 조명도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거실 협탁에는 늘어진 소주병과 쓰러진 종이컵이 있었고
거실을 올려다보니 불편한 몸으로 반쯤 누워있는 남편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술도 잘 못하는 그 사람은 그 많은 술을 마셨고 제 퇴근을 기다리는 중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확한 문법을 사용하여 재구성한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니야, 왜 그렇게 많이 술을 마셨니? 술은 내게 안 돼. 항상 밖에 나가서 오줌을 팔면서 회식해. 한답시고 남자들이랑 술 마시고 다니고 싶다고? 아니야. 아니라고 말하자 그 괴 같은 여가 또 시작됐지. 남편의 복원 안 하자는 뜻을 전해드렸어. 그때였어요. 이혼을 하자. 이혼은 지쳤다고 얘기해. 뭐라고? 왜 오늘 더 심하게 그래? 왜? 10년 동안 왜 이혼하자 하는지도 이해 못해? 모르지 않느냐 불륜을 하고 다니니까 재미있었지 불륜을 한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모텔을 왔다 갔다 하는 재미가 아주 흥미롭겠지요. 지난 겨울에 만난 그 외도남에 대한 의심을 거둘 생각이 없어 보였던 남편은 그동안 꾸준히 나를 괴롭혔고 마침내 불륜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하며 나를 조롱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 무슨 몇 년 전 남자와 여자를 가지고 당신은 아직도 그런 식으로 나를 괴롭히는데 진정한 관계는 아닐 텐데 그것을 결국 당신이 선택해서 연애하고 결혼했던 것도 모두 알고 있을 사람이 응답했다. 소리 좀 그만 치세요. 욕 좀 그만이에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죠?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면서 머금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수 있다고 100번이 헤아려 했어도 그 순간만큼은 저도 이 사람이 넘을 선을 넘겠다고 많은 걸 느꼈죠. 그래요? 니녀는 아직까지 뭘 잘못한지 모르는군요. 나는 그저께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그 새끼랑 모델 들어가는 걸 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디 남편이야. 대충 인연이 하고 다니는 꼬라지만 봐도 다 알 거예요. 뭐 모텔에 들어간 거예요? 당신 미쳤어요. 어째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태체한 게 했니? 그 사람이랑 뭐? 모텔 갔다고 한 건 너무 놀랍고 충격이었습니다. 입을 떼어 내기도 어려웠습니다. 초기에는 남편의 마누라로 장애인을 대해오겠다는 마음으로 곁을 지키는 척, 아픔을 함께하는 척 해보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결국 딴 사람을 찾아 나가버리는 걸 얘기하고 있네요. 너도 같은 어구나 뭐 그냥 다리를 내려오는 건 언급조차 안 했는데 어떻게 다리를 내려오겠다는 건가요? 내가 뒤지게 되면 보험금도 좀 푼돈을 준다면 더 낫겠지만 그냥 그 사람이랑 다른 데서 살림 차려 살지 않을까 해요. 옆에서 이 새끼와 생활하는 게 아니라 별개로 살아가면서도 이런 습관적인 소리가 계속 반복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왜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내가 여전히 여기 있나요? 나는 그 사람만 걱정하고 있는지 답답했어. 풀어주고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 더 황당했던 사실은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이전 서류까지 준비해 놓았던 것이었다. 저에게 도장만 찍으면 확실하고 깔끔하게 처리해주겠다고 해서 내 마리를 줬어. 2일 전까지 준비한 것 같진 않았어. 날 괴롭히는 방법도 정말 잔인하게까지 작정하고 했나 싶었어요. 이랬어. 딴 여러 가지 사랑을 떠나 살 필요 없어. 몸을 다른 남자랑 섞는 마누라는 필요 없다고 말했는데 그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고집스럽게 내뱉었어. 하염없이 서러운 저녁이었어. 그가 내뱉는 말이 공기처럼 사라졌어. 불의의 사고를 당한 남편 옆에서였다. 지금까지 버텨왔던 나의 하루하루의 삶, 서울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와 시작한 다지 생활. 미래에는 행복한 일만 남기며 함께 소파를 옮기던 우리 두 사람. 그 순간에는 눈물만 흘렸고 이 세상에 혼자 남았다고 느꼈던 기분이었어요. 당장 일어나자고 서로에게 밀던 남편은 알던 그 남자가 아니었답니다. 난 힘들게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길 바라고. 나에게 이혼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어디서부터 눈치를 살피며 멈추는 부모님의 생각도 떠올랐고 하루 11시간이나 일해도 힘겹게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지치기도 했고 그저 고달픈 생활에 지쳐 있는 거예요. 사람은 되도록 열심히 살아야 한다. 2다리를 잃은 남편을 두고 떠나는 아내로서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낮은 인간으로 여겨지기보다는
현재의 남편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적인 말을 들으며 고통받는 것이 낫다고 느끼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남편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 생각에 따라 행동하겠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너무 쉬운 일 아니냐. 여기에 조치를 취하면 끝나는 일이다. 내가 강력하게 주장하자 어제와는 다르게 약간 놀란 익스프레스 남편은 멈칫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 너가 말한 대로 할게. 진지하게 생각하면 이해가 가니까. 외도를 하니까 그런 다른 남자랑 만나니까 걱정해. 그래서 이럴 건데, 너무 미련스러운 것 같아. 없었어요. 그 길을 따라 가정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행히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돈은 적었지만 다음 분기에는 남편의 재활을 위해 모아둔 돈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꿈에도 상상치 못했었죠. 우리의 225라는 양가 부모님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친정에서는 자식도 없었던 저희가 빨리 갈라서 제가 편한 삶을 살도록 돕겠다고 하셨고, 시어머니 역시 아들의 불편한 몸 때문에 어딘가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나를 걱정해 주신 분들이 없다면 2다리를 잃은 남편 곁에서도 꽤 오랫동안 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좋은 어르신들 덕분이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결정을 마침내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에 법원 앞벤치에 앉아 숨을 돌리는 기억이 떠올라요. 가정 부모님들이 따뜻하게 앉아 미소를 짓던 우리의 결혼식이 떠올랐어요. 많지도 적지도 않았던 손님들을 9명의 오리로 모아놓고 수줍게 손을 내밀며 함께 평생을 약속했던 그때의 우리가 그렇게 행복해 보였을 텐데요. 지금은 그 사람과 다시 한번 눈을 마주하며 이야기를 나누기조차도 불가능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체감되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은 차디쳤던 찬 바람의 기운에 내 뺨이 더욱 새로운 시릭을 얻게 되었습니다. 언어보다 후련하고 어느 때보다 원했던 것이 있었지만 그것은 제 생의 가장 아픈 날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헤어진 뒤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일상은 지옥 같았지만 이젠 혼자 올라온 성장을 경험하며 쌀과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혼 전에 일했던 출판사에서 다시 업무를 이어가도록 허락받았고 서툴러 찾아갔던 예전의 감을 되찾으러 노력했습니다. 경력 단절에서 경력을 쌓아간 딸로서의 자리를 점점 확실히 잡아나가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세상과 더 어울리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동료들과 함께 정신없는 커피도 즐기고 헛소리를 하며 서로 웃기도 했고 주말 저녁에는 심파로 넘치는 막장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홀로 시간을 보내는 일상은 참으로 여유롭고 편했지만 그래도 가슴 한켠에는 그 사람을 위한 빈자리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낸 시간이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이별하여 나는 남편의 근황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이 혹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2년 동안 남편의 소식을 알아보려고요.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그 사람은 전화번호를 이미 바꾼 상태였고 시어른들은 제 연락을 끝내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기차 티켓을 끊어내려가 보자는 행동으로 나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저의 완벽한 이별을 도와준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니 매일매일 쏟아내던 남편의 험한 폭언들도 제 머릿속에서 어느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움인지 미련인지 동정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제 머릿속을 둥둥 떠다닐 때쯤 전 충격적인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말 약속도 없고 외출하기도 무료했던 토요일 오후였죠. 모르는 번호에서 영상 파일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보통은 일반 문자 메시지로 영상 파일이 전송되는 일이 흔치 않아서 어떤 영상인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자세히 확인하려고 작게 파일을 눌러보니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역시나 맞았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남편의 모습이 썸네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채 엄지손가락은 플레이 버튼을 누른 상태였고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스마트폰을 통해 2년 만에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상반신만 나온 채 새 옷을 입고 있는 하얀 와이셔츠를 차린 페르소나는 예전보다 더 얄미워 보였습니다. 반가울 리 없는 그 사람인데 다시 만나보았습니다. 순간에
그 전화번호가 그 사람의 새 전화번호이라고 확신해서 곧장 통화를 시도했지만 역시 전화를 받질 않았어요. 다시 진정하고 영상 재생 버튼을 다시 눌러 내용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면 이 영상이 잘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간만에 연락하는 건데 이렇게 영상 편지를 보내려고 하니까자 모색한 우리 언어에 쓸 시절 이런 영상 통화를 듣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네 그때 다신 참 예뻤는데 말이야. 새로 산 볼터치 색깔이 복숭아색 같지 않냐며 새침하게 물어보던 발그레한 당신 얼굴 생각난다. 그럴 때마다 난 잘 익은 대추가 따고 눌렀었잖아. 그렇게 꾸미는 거 좋아하던 사람이 불편해진 내 몸도 없고 간수하느라 가장 할 시간도 없이 나 먹여 살리느라 정말 바빴었어. 저번 주에 당신이 계약해준 3년짜리 재벌 치료가 모두 끝났어. 중간에 관두고 싶었던 날도 많았고 가망도 희망도 없는 미래를 피땀 같은 당신 돈 길바닥에 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떠한 마음도 있었어. 그저 당신 생각하면서 마음에 하루하루 잘 버텨내고 있었어. 힘들게 번 더 늘어 계약해준 2에서 3년을 얼마나 꼬박 기다리면 채우는지 몰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나 되게 낯설게 따그치네요. 당신에 대한 모욕적인 말로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는 경우에도 상처를 받았던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기억들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로 사실 이제서야 말하고 싶어 하는데 당신과 거리를 둔 채로 이렇게 일부러 꾸며왔어요. 혼자서도 믿기 힘들겠지만 진심으로 말하고 싶어 해요. 진짜로 그렇게 예쁘고 자유로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 나 같은 사람과 결혼의 시골까지 내려왔고 고통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을 떠나야만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다시는 당신을 꽉 안아줄 수도 없었고 바다를 그토록 좋아하던 당신에게 바다부로 떠나자는 말도 할 수 없었고 남들처럼 마트에서 가치를 끌어주는 자상한 남편이 되어 주지 못했어. 모든 게 불가능했어. 그런 나를 또 돌보겠다고 밤낮으로 일하고 평생을 저당 잡히게 된 당신을 처지가 나는 참 딱해 있다. 그저 죄스러운 마음으로 매일 밤을 울었던 것 같아. 당신에게 소리치고 욕하고 모욕을 주어 내게서 떠나도록 만드는 방법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어. 입으로는 당신에게 요구했지만 그 순간들마다 마음속에서는 미안해 용서해줘. 나에게서 달아나 조를 수 없이 되뇌. 어떤 것 같아. 어찌됐든 당신이 나와 이곳에서 서울로 돌아가게 될 때 내 마음은 한결 훈련을 받았어. 다시 일도 시작했을 것이라 상상하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서 다시 행복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 그냥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나와 함께한 시간보다 나아질 거란 믿음을 갖고 있었어. 아, 맞다. 나는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했었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당신의 행복을 기도했어. 원래 사람이 아프고 불안에 빠지면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 같아. 퓨즈, 왜 나는 이렇게 많이 눈물이 나는지는 모르겠다. 어쩌면 지금부터라도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며 이제 나와 닮은 놈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아주길 바랍니다. 이 영상 편지의 핵심은 크다. 나를 잊어주기를 바랬어. 이 영상을 찍으려고 세웠는데 또 입이 다물어진다. 우리 엄마에게 부탁했지만 아직도 내 취향을 몰라주네. 그래도 다른 밝게 보이고 주차장은 넓어서 당신이 내가 좋아하는 셔츠를 잘 사다줘서 고마워. 내 좁은 거실에서 함께 했던 것 기억나지? 서울에서 처음 만나 눈을 마주치며 몇 걸음 물러섰던 그날 이전에 당신이 나로 인해 다시 완전해지길 바랬고 싱그러우면서 꿈이 많았던 서울 아가씨로서 새로운 시작을 부탁하며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긴 광장.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영상은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으니 그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기까지만 녹화하고 싶습니다. 정말 소중히 여겨주고 돌봐줘서 고마웠어요. 잠깐이라도 평생을 약속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제 삶에서 정말 큰 의미였어요. 마지막으로 한없이 못됐던 지난날의 제게 용서하고 지원해 주세요. 제 다리가 두 개 없기에 어떻게 노력해도 당신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서 제가 당신을 떠나보낸 것이었어요. 다시 한번 미안하고요. 많은 사랑의 영상을 재생하는 도중 눈물이 아낌없이 흘러내리던 그때 그의 마음이 식어 흠흠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그는 나를 그렇게도 무자비한 방식으로 내쫓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그가 2년 만에 진심을 고백하여 변명을 하되 그 변명은 얼룩져 있었고 미끼까지 던져졌었다. 사랑은 참으로 미련스러웠다. 어떻게 내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너무 그리워하던 마음에 오직 한 번만이라도 그를 달래고 안아주고 싶었다. 그러나 즉시 걸어놓은 전화는 역시나 연결되지 않았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져서 전화번호부를 뒤진 뒤에 샤먼에게 긴장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역시나 받지 않으셨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킴 어머님께 어머니,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연락드리는데 전화 좀 받아주세요. 그이가 연락을 받지 않아서요. 어머니께 보냈던 문자 메시지 역시도 바로 답은 오지 않았다. 그리고 3시간 5분이 지난 후에 어머니가 연락을 하셨는데 그 답변은 절로 무너지게 만들고 말았다. 그 단 하나의 연락을 했다는 어머니는 펑펑 울며 2년 만에 전화를 해오셨고 남편이 자기 방에서 혼자 목숨을 끊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두게 되었다는 오늘 아침만 해도 별다른 일 없던 아들이 왜 그런 일이 생긴 것인지 모르겠다 라는 말을 숨을 죄었을 만큼의 목소리로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연락처를 무단으로 사용해온 주인이 죽어버리겠다는 협박을 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약해져 수업을 제대로 들을 힘조차 사라지던 그날 어머니와 함께 울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대화를 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앞으로 제게 찾아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나 또한 그들을 찾아가고 떠난 남편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이유인지, 그간 무엇 때문이었는지 서로가 서로에게 궁금한 점을 묻고 규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이유였다는 것을 말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마지막까지 이렇게도 많이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가 끝까지 붙잡고 감추고 위로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을 꼭 전달하고 싶었다. 현재도 어느 가게에서 잘 돌보이고 계시겠지만 만나면 어쩌면 그를 자연스레 떠올릴 것이다. 2다리를 잃었던 남편이 걸어 다닐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이에 대해 말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잡을 수조차 없을 만큼 아주 멀리 떠나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 사람 몫까지 가치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죠. 앞을 향해 잘 걸어가는 것이 제 목표예요. 이렇게 사연을 쓰며 저 또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 다시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을 듣고 다시 다짐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극히 사적인 제 이야기를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